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의 수는 총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직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아는지 정치권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고 급기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죠. 야당은 또 이 와중에 1박 2일 워크숍까지 진행하면서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비박계 일부 주요 인사들 여기에 참석하지 않아서 여기도 혁신을 고사하고 갈등의 봉합마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벌써부터 나서는 정치인까지 있는가 하면 정부는 메르스의 공격에 뒷북이나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불안한데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하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신뢰는 고사하고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한숨 나오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촌철살인 헤드라인입니다. 예,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드러냈던 청와대가요. 어제는 당정협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당내 친박계 의원들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론하는 등 여권 내 이른바 유승민 흔들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라는 보도입니다. 검찰이 포스코그룹의 인도 사업에 참여했던 동양종합건설의 하청업체를 어제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양종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포스코가 발주한 해외 공사를 집중 수주해서 그동안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이 동양종건의 대주주인 배성로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 전 시장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로도 선택지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선택할지 비례대표를 선택할지 오픈된 상태에서 당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의 촌철살인 헤드라인이었고요. 자, 먼저 메르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요즘 계속 메르스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환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어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5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돼서요. 이 환자 수가 모두 3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새로 추가된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또 3차 감염자여가지고요. 3차 감염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총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일단 이들 환자 4명은요. 이 최초 확진을 받은 1번, 그러니까 최초 환자와 지난달 15일에서 17일 사이 B병원에 같이 머무르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 가운데 3명은 최초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동을 썼고 나머지 1명은 같은 병실을 각각 사용한 환자라고 합니다. 이게요, 맨 처음에 3차 감염자 발생 희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었죠. 3차 감염자 나왔죠. 이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역사회 감염, 이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걸 그러니까 이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정부를. 계속 못 믿는 예? 거죠. 네. 여기 누구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게 뭡니까 대체? 네. 네. 이게 추가 확인된 3차 감염자는 지금 서울이 아니죠. 정확히 지역을 말씀드리면 좋은데요. 어쨌든 수도권은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제 확인된 3차 감염자는 60대 남성입니다. 2차 감염됐던 16번째 환자와 지난달 20일에서 28일 사이에 D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민관 합동 대책반은요. 그 지금 이제 그 A, B, C, D 이렇게 예. 하다가 환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숫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른바 30번 환자가 그 23번과 24번 환자 등 지난 1일에 확인된 2명의 3차 감염자들과 같이 이 지역 사회가 아닌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사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WHO 세계보건기구죠. 네. WHO는 여행과 같은 어떤 그 여행 금지 조치 같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소 좀 낙관적인 뭐 발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요. 조금 그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현지 시간 2일 유럽 유엔 본부에서 브리핑을 가진 WHO는요. 예. 여행이나 국경 통제 등과 같은 제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메르스는 전파력이 매우 큰 사스와 다르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메르스 환자들이 격리되고 또 치료를 받는 이상 그런 조처를 내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요. 이 중국 관광객들 굉장히 우려가 높습니다. 일단 수백 명의 중국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지난 1일 현재 방한 관광객 예약 취소 건수가 2,5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이숙현 칼럼니스트는 여기까지 오실 때 낙타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니 낙타도 없는데 네. 지금 낙타가 있는 중동 국가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더 많이 이 감염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사우디나 뭐 이런 데보다는 적습니다만 최소한도 3위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참의로 집계됐습니다.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1명 발생했는데 격리를 잘해가지고 예 확산을 막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철저하게 이 막아서 확산이 없어서 2명이 그쳤고 근데 우린 지금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현상을 도대체 정치권이나 정부는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청와대도 무슨 그 관계 대책반을 갖다가 열 며칠 뒤에나 만들었다고 예, 하죠. 빛의 속도로 꾸렸어요. 10며칠 지난 다음에. 예? 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재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이 늦장 대응에 유능한 정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유능한 쪽이 또 있죠. 이 정치권도 아주 유능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일단 관심에만 그냥 난린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제 또 이 논란 자체를 그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회법 말고 일단 메르스에나 신경 써라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목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친박 27명 국회법 성토 유승민 관둬야 당청 관계 회복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국민일보는 친박 연일 유승민 흔들기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울신문은 당정협의 회의론 흘린 청와대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국정 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또 친박계 의원들도 어제 별도 모임을 가졌죠. 예. 공개적으로 사퇴론까지 꺼내 들었는데 예. 또 이 모임에서는 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친박 의원들의 움직임 배경에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당사자인 유 대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침묵 모드인데요. 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새누리당 한 의원은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뜻을 밝힐 경우에는 청와대나 당내 친박계 나아가서는 야당까지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 모드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좀 가장 또 난처한 사람 있죠. 또 김무성 대표인데 일단은 내분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 갈등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친박 인사들의 이른바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면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총구를 좀 외부로 향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제안을 했는가 보다도 네.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통과가 됐는가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 물론이죠. 청와대는 그 협상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밀어붙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법리적 검토라는 것도 지금 당내 율사 의원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법안을 만들 때 법리적 검토를 율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법제처라든지 보다 확실한 곳에 물어보고서 법을 만들어야지 안정성 있는 법. 이런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없는 법, 네. 명료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청와대가 그렇게 언지를 줬다 이 얘기는 의총 열리기 전에 회의에서 그 최고위원 회의인가요? 거기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의총에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일부 그 의원들의 또 반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제대로 설명드린 적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다가 강제성이 없다 이 기저귀까지 나왔다며 여당 내에서. 예? 네, 지금은 그러니까 여야 뭐 이렇게 딱 한 줄기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의견이 다르고요. 일단 장윤석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판사 출신이던가요? 예, 네, 네. 검사요. 검사 출신이던가요? 예, 예. 네. 개정 국회법은 이 정부가 국회의 시정력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이 명시적으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안 했음에도 강제성이 있다는 등의 논란은 공허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전 인수다 뭐 이런 그 단어까지 꺼내 들었고요. 예. 이 박민식 의원의 경우에도 의총에서 이 강제 당론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자유투표 결과인데 지금 와서 특정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와중에 또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은 1박 2일 워크숍이 오늘까지예요. 아마. 오늘까지죠. 휴대전화도 네, 네. 다 뺐고. 그런데 지금 꼭 가야 되느냐. 각급 학교는 예? 수학여행도 자제하고 지금 야외 활동도 자제하는데 정당 국회의원의 워크숍은 1박 2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묻고 싶고요. 하여간 이게 이렇게 따로 놀아도 돼요. 여야 모두 국민하고 참 목까지 지금 다시 막 매려고 네, 그러는데 그냥 각자의 스케줄대로 가는 것 글쎄 같습니다. 각자의 스케줄 국민은 국민대로 가고 정치권대로 가고 예, 참 살기 좋은 세상이네요. 쿨하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지금 7시 26분 5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마포대로는 서대문 가는 길, 마포역과 공덕역 사이 농협 앞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혔고요. 올림픽로는 삼성역 가는 길, 잠실역 앞 8번 출구에서 택시끼리 부딪혔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월릉분기점과 중랑교 사이 3차로의 추돌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끝으로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동 쪽으로 월릉분기점과 하울곡 사이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서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과 말로 하는 전화 1636이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알리고 말로 하는 전화 1636에서 판매해드립니다. YTN과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내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고장 특산물을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1636 전화 걸고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도전과 혁신, 희망 한국을 위해 YTN이 준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와 함께하는 촌철살인 헤드라인에서도 이 문제 다뤄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서청원 최고위원도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인 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야당과 순진한 협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도 지도부가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위헌 여부 말입니까? 예. 그때 위헌 이제 개별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 속을 들여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불과 5월 1일 날. 서청원 최고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 5월 1일 날 국회 운영위 법률 소위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다뤄졌고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과 그 자리에서 보고했었던 입법차장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들이 다 그런 문제점들 말하자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지적을 했고 그것은 이 금년 5월 1일 날만 한 게 아니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1년, 2007년, 2005년, 2002년, 2000년, 또 97년도까지 국회에서 그러니까 매 정권입니다. YS 정권, DJ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리고 심지어는 5월 1일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 모든 논의에서 행정 입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강제 또는 지시 이런 형태의 입법은 헌법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위헌 요소가 있다고 국회 자체 내에서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누가 아니다. 알고 모르고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따질 그럴 여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정현 최고위원께 제가 또 여쭤보는 게 이 진실 게임처럼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청와대는 협상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어쨌든 청와대가 이 국회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것도 전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이것을 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이 청와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보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앞선 선배 의원들도 또 모든 정권들도 다 그렇게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정걸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사실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뭐가 내로고 안 내로고 위헌적인 것이 청와대가 위헌을 갖다 청와대가 위헌이 아니다 하면은 위헌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상식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이고 기본과 근본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상식의 문제라고 하셨을 때 상식적이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렇죠. 다 그냥 스스로 알고 있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문제를 국회에서 법으로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법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양쪽 다 협상하는 사람들이 사실 할 일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일단 뭐 야당까지는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여당에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알다시피 풍지풍파입니다. 예. 아니고, 이 법 때문에 것도 그렇죠. 아니고 예. 어떤 정당의 이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예. 이 이후 문제라고 봅니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우선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뻔히 이게 위헌인 줄을 알면서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을 당청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도 저는 조금 지나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정말 고명하신 헌법학자들이 아주 다수가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법업이 실명으로 정부 이게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상당히 많은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건 법제처와의 갈등, 헌법학자들과의 갈등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죠. 이걸 시간을 끌고 법치의 혼란을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또 뭐 소송으로 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길게 가는 것보다 국회 스스로가 이 부분을 번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넘기기 전에 바로 잡든지 만약에 바로 그냥 넘겼다 어쩔 수 없이 됐으니까 청와대로 정부로 이송을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돌아간 내막을 잘 몰랐었지만은 이건 상식적으로 뒤늦게 봤더니 맞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다시 그 거부권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받아들인다는 그런 거죠. 받아들이는 걸로 예.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넘긴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심하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지금까지요 헌정 이래로 문재인 대표님께서도 뭐 부처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70여 회 이상의 거부권이 있었었고요. 제가 알기로 64건입니다. 예. 64건입니까? 예, 예. 예. 64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었고 예.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반이더라고요. 예. 제가 정확한 아주 철저히 준비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이거 지금 정확하게 이 보면은요. 총 64건이 맞고요. 그리고 원안대로 처리된 경우가 51.6%, 미처리된 게 48.4%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철회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문 대표님께서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지만은 그런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착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뭐 충분히 보장된 제도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당 내에서 다수 의원들이 또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찬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이고요. 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대하고 이렇게 큰 문제가 오래도록 제기돼서 충분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개진할 기회도 갖고 공청회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뭐 대통령 주무실 때 하자는 등 또는 뭐 신문에 그냥 헤드라인으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이루어지거나 상황이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만약 거부권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만약 국회로 넘어가서 이것이 이제 다시 그러니까 거부권이 국회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자 그러면 수습이 된 건데 그렇다면 유승민 대표는 사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것은요 큰 뒤에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워낙 큰 국가 국민의 우선이지 지금 당내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우선은
국가 국민에게 덜 혼란을 주고 또 지금 메르스라든가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고 하는데 예. 빨리 이 부분들이 정말 있지 말았어야 될 그리고 또 있을 필요조차도 없는 혼란이 지금 이렇게 발생해서 국정에 좀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예.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부터 수습을 해놓고 그 뒷 문제는 또 그 뒤에 가서 아하.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의 사퇴론을 얘기하는 것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때가 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본질의 문제를 먼저 빨리 해결하고 수습을 하는 게 저는 그거 한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 그죠? 예. 네. 그리고요. 지금 메르스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네. 근데 정부가 뒷북을 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앞서고 행동이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이걸 신뢰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글쎄 워낙 초유의 그러한 아주 주사율 높고 또 예. 또 빠르고 하는 전염병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아마 행정당국도 제대로 지금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러한 수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예. 어쨌든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말 같이 일단 마음을 합쳐서 먼저 수습을 그 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예방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사후 대책까지도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우선 힘을 모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 혹시 당정 같은 경우 만날 경우가 있으시면 좀 이렇게 정부가 말이 지나치게 앞서게 되면 행동을 쫓아가지 못하고 이러면 자꾸 불신만 쌓인다. 이런 점을 좀 공감합니다. 이런 점을 좀 문영표 장관을 비롯한 방역 당국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지금 이제 이 청문회 전국이냐 거부권 전국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청문회가 먼저 오죠. 그렇죠? 황교안 청문회, 그렇죠. 황교안 그렇습니다. 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황교안 이 후보자 청문회 문제에 앞서서 지금 조금 그 다른 종교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어떤 종교적 색채가 너무 짙다라는 우려를 표해서 이 종교단체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종교계 29개의 단체가 모여서 황교안 총리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요. 불교, 개신교, 원주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29개 단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도 그분들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종교 문제를 가지고 지나친 그런 어떤 점이 지나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분들도 그분들의 종교를 스스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듯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선택에서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 어떻게 다른 부분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잘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청문회를 해봐야지 알겠죠. 누가 어떻게 정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정말 도저히 공직자로서 그 직을 수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수없이 지켜봐서 알지만은 예. 그냥 정치적인 공세나 의혹 제기로 흠집 내기 이런 식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예. 지금까지 그런 경우도 많이 왔기 때문에 흠집 내기 또 정치적인 공세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건 청문회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께서 그 지명자께서 예. 청문회에서 다 해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 사전 언론 플레이보다는 청문회가 멀지 않았으니까 청문회장에서 창과 칼의 그런 대결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는 거의 이 지역주의를 허무는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아주 혁명적인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대구 수성 갑인데 말이에요. 예. 여기에 지금 이 대구 수성 갑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 그리고 당선해야 된다는 당위성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당 문제입니다만. 아직 후보도 다 나왔는데 제가 예. 어떻게 그것을 예측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김문수 분명하게 지사도 제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한 32년 정치권에 있었고 예. 호남에서만 4번 출마를 했었고 예. 20여 년 동안 4번 출마를 했는데요. 분명하게 호남이 분명하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변화를 보면요. 어느 한 지역만의 변화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봐보면은 이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이렇게 알다시피 퍼져나간다. 제가 광주에서 39.7%를 제가 얻었고 순천에서 당선이 됐고 이번에 또 광주 한 중심가에서 민주당이 30%도 못 얻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 광주의 현상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도 또 특정 정당 싹쓸이 또 공천만 받으면 앉아서 개표 시간만 기다리는 선거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지역이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경제시선 오늘도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셨죠? 많이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이거 지금 요커라고 하는 중국인 관광객 예약 취소가 수천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예상을 했죠. 그래서 너무 빨리 현실화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여파로 이게 2,500명에 이르는 이게 요커 그리고 대만 관광객이 한국 방문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올해 사실 780만 명 방문할 거다. 굉장히 요커 특수를 기대했는데 이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커가 2,000명, 여기 대만 관광객 500명까지 해서 지난 1일 현재 한국 관광 예약 상품을 취소한 사람들이 최소한 2,500명. 공식 집계가 이거니까 비공식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예상이고요. 한 달 평균 중국 관광객이 한 50만 명 우리나라 방문하는데 봤을 때 이 메르스 여파로 한 한국 여행 취소율 한 15%가량 본다면은 6월 한 달 동안 한국 방문 포기한 중국인 수 어림잡아 7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7만 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빨리 적응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니 어제 제가 저녁 저희 YTN 방송 끝나고서 예. 나오신 분하고 얘기하다가 공항철도 타고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공항철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탔는데 전부 마스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게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도 이거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했을 때 아프리카 모 국가의 이 회의 참석자 오는 대표단 이거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된다 못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돌아갔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환자를 중국으로 보낸 셈이 돼버린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이외에 제일 많이 메르스가 발생한 중동 지역 이외에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이 돼버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 환영하겠어요? 참. 그렇죠. 아이고 근데요 속 시원한 소식도 있네요. 예?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불을 미적거리는 보험사가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사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상한이 오른다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서 국회에 제출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정하고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부당해를 금지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에 이제 보험금 청구 서류 받았는데 약관의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할 건지 아닌지 알려주지 않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한 행위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가 사실 잘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도 이제 도입한다고 하니까요. 예. 이 보험금은 그렇게 많이 해대면서 막상 보험금 지급할 때는 늑장 부린 부분 속 터지는데 이번에 좀 나아질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이런 거죠, 이제 이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3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그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쌍두마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대차요. 어제 하루 만에 10% 이상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 심장이 철렁이 하셨겠는데요. 예. 이게 그 13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지난 201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4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건데 아하. 이유는 그렇습니다. 엔저 심화가 이어진 상황에서 판매량까지 부진하고 이게 확인이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도가 거셌고요. 이 시장 판매 부진하다는 소식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또 이제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현대차가 지난달 말부터 시가총액 2위 자리 계속 지키다가 SK 하이닉스에 내줬거든요. 그 심지어 시총 4위인 한국전력과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3위 자리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 사정은 예. 기아차나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예. 이 엔저 하락세가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 멈출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주목하라. 목재 전문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목재, 목조건축, 유치원 시설, 가구, 목공예, 원목 테이블까지 볼거리 많고 유익한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6월 11일부터 하계울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리아 우드쇼를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우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